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박사님을 유튜브에서 자주 뵈서 언제 직접 대면하는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박사님 나오신 걸 보니까 그냥 당연히 중국 얘기겠죠? 오늘 주제가?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네. 중국 시진핑 1인 독재 국가인가? 아.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소소하지 주제. 않은데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큰 이야기가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써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하드한 주제인데. 네, 어려운 주제일 것 같은데 오늘 박사님이 굉장히 쉽게 풀어주시리라고 저희들 믿습니다. 네, 어려운 네. 부분은 다 빼고 쉬운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제가 여기 한국에서 여러분들한테 중국 얘기를 드릴 때 약간씩 이 온도차 내지는 미묘한 오해들이 있거든요. 저 있죠. 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이제 큰 게 1인 독재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중국과 한국이 조금 다른데 네. 그걸 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은 앞으로 뉴스를 읽으실 때 도움이 네. 되실 것 같아서 네.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네. 시진핑 이 세 글자를 들으면 어떤 느낌, 어떤 인상이 떠오르세요? 시진핑. 요즘 한국 언론들에서 자꾸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시진핑이 뭐 엄청난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면서 뭐 시황제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인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시진핑 주석 이분이 표정이 굉장히 없는 편이다. 그러니까 네. 왜 외교적으로 이제 사진 찍을 때 네. 상대방 정상이 있으면은 우리 억지로라도 좀 웃잖아요. 굳이 불편한 사이 아니면은. 그런데 굉장히 애매한 약간 염화 미소도 아니고 그런 표정을 지어서 좀 독특하시다. 뭐 이런 오히려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웃는 거 아니야?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저런 표정인데요. 그게 항상 애매한 웃어요. 온화 느낌? 근데 그 미소가 약간 아리송해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미소를 보면서 정치 지도자한테는 굉장히 큰 자산일 수도 있겠구나. 좀 일단 시진핑 봤을 때 막 무섭다. 그런 느낌은 좀 안 들잖아요. 표정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전 조금 더 밝게 웃었으면 좋겠다. 더 이렇게 환하게. 조금 더 환하게 왜 웃다 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중국 사람들을 대할 때요. 네. 이제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 있잖아요. 시진핑 주석처럼. 그분들은 지금 젊은 중국인들하고 좀 많이 다르세요. 소위 문화대혁명을 몸으로 거친 사람들하고 네. 문화대혁명 이후에 태어나서 그때 시절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좀 행동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shown he could still draw a political response directly from the people. Bernard. 이 시진핑 주석은 어렸을 때 이제 문화대혁명 때 소위 하방이라고 해서 네. 시골로 가서 이제 일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겪은 세대는 공통된 특징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말이 없어요. 말을 잘못하면 경치는 경우를 네. 많이 당했기 때문에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무표정한 표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을 돕든 남을 해하든 남들이 잘 모르게 돕더라도 몰래 돕고
해야 하더라도 몰래 해야 하고. 불행하네요, 좀. 예, 좀 그렇습니다. 근데 박사님 그 와중에 우리 유명한 예. 덩샤오핑 아, 예, 예. 덩샤오핑 아저씨가 자꾸 웃었어요. 네. 씩씩거리고 웃어주고. 근데 그분이 문화대혁명의 제일 큰 피해자인데 그분의 그렇게 모습하고 시진핑의 모습을 비교하면 네. 왠지 좀 약간 거꾸로 시대에 오는 느낌 같더라고요. 그 좀 두 사람은 예. 그 캐릭터 차이가 확실하게 있어요. 예. 덩샤오핑은 그야말로 연안장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대군을 맞이해서 싸우면서 풍찬노수, 그냥 그 길바닥에서 네. 또 들판에서 자가면서 그런 생활을 했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겪었지만 결국은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됐죠. 네. 그래서 덩샤오핑은 안에서 넘쳐나오는 사람입니다. 네, 저를 보면 인품이 죄송합니다. 네. 넘쳐나오는. 뭔가 그런데- 여유가 네. 이렇게 예, 겪은 그런데 자의 여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자리가 개인이 이렇게- 거쳐온 과정에 비하면 여러 가지 본인이 느끼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학벌도 결국은 이제 명문대학에서 박사까지 다 하셨지만 어렸을 때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골에 가서 노동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 문화대혁명 시절에는. 그러니까 배운 거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인 시중신이 한때는 문화대혁명 때 뭐 민족의 반역자 뭐 이런 그 고통도 당했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그 위축이 조금 돼 예, 있는 예, 상황. 가슴에 상처도 있고 그래서 박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깔깔대고 웃거나 네. 자기 감정을 쉽게 이렇게 내비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시진핑 주석은 이 중국 혁명 8대 원로죠. 시중신의 네. 아들이죠. 아까 언급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문화혁명 때 우리 이제 하방 보낸다고 할 때 그때 어렸을 때 네.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네, 네. 이 시진핑 주석은 당시에 누구의 영향, 뭐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을까요? 사상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누가 뭐래도 마오쩌둥. 마오쩌둥. 예, 마오의 그 사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지금도 뭐 마오쩌둥 뭐 사상 뭐 이런 것들을 가끔 네. 언급하는 것 같던데 그 네. 영향이 쭉 있는 걸까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정치 지도자가 바뀌면 나름대로 자기 독트린, 자기 사상을 내놔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을 건국한 사람은 마오쩌둥이잖아요. 네. 그러면 마오쩌둥 사상이 꼭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 큰 자리, 큰 국가적 행사에 말씀을 하실 때 맨 처음에 우리가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시작을 해서 네네. 그쵸, 그쵸. 그래서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진타오가 있으니까 후진타오의 그 과학 발전관, 그리고 그렇게. 신시대 시진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제 이렇게 흐름이 얘기가 있는 나오는 거군요. 거죠. 근데 그게 정치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거론 안 된 정치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장점이. 장점인 아까 그렇죠. 장점인 얘기가 어떤 때 조금 나오고 많이 생략돼요. 왜 그렇죠? 장점인 주석은 소위 3개 대표 이론이라는 그 이념을 발표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실은 장점인 주석, 후진타오 그리고 이번 시진핑 주석까지 주석을 다 그 치하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사실은 장점인에 대한 그 평가가 저 자신 별로 높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총리였던 주룽지 총리가 해외 뉴스를 다 장악을 했죠. 그래서 중국내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장점인 주석이 아침에 일어나서 비서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야, 어저께 또 주룽지가 또 큰 소리 친 거 없냐? 뭐 이렇게 물었다는 네. 그런 농담이 이제 중국 안에서도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 정도로. 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장점인 주석의 3개 대표 이론이라는 거는 사실상 그 내용이 네. 사유화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계급혁명이 완성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 계급혁명, 계급 간의 모순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 무산 계급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계급을 다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이거에 대한 그 중국 공산당 내 반발이 많았어요. 아니,
무산 계급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계급을 대변하는 게 그게 무슨 공산당이냐. 뭐 이런 반발도 있었고요. 네. 반면에 중국 사회의 많은 중요한 자리 그리고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이 소위 장쩌민 주석 지하에 상하이방 인물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영향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중국 지도자들이 한 발언을 보면 장쩌민 주석과 3개 대표 이론이 거론되기도 했다가 빠지기도 했다가 거론되기도 했다가 빠지기도 했다가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아니라고는 얘기하지 않는 상태. 그건 좀 민감하니까요. 예,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네. 그 부분은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은 항상 본인을 약간 마오의 계승자 같은 걸로 그 다음에 이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좀 완고하게 좀 지키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 입장 차이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 차이 때문에 그 장쩌민이 너무 자유화로 갔던 거를 조금 이렇게 없애버리려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나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게 저는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서방 언론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시진핑 주석을 마오 시대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공격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오 시절의 공산당은 일단 경제 체계가 공유제의 경제예요. 그렇죠. 네, 네. 사유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민간 회사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게 덩샤오핑으로 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줬죠, 민간들이.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은 했지만 사유제를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유제를 도입하고 민간 회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국가가 그 사람들을 다 배속시키는 그런 제도를 없앤 건 바로 장쩌민 시대에 없어진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이 시진핑 시대에 와서는 사유제와 공유제를 병진 같이 한다. 이 두 개를 어울리게 만드는데 우리 중국이 성공하지 않았냐? 네. 보아라, 우리 중국의 급격한 고도 성장을. 그래서 우리는 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완성을 해서 인류 공영의 길을 우리가 제시해 보겠어. 라는 게 이번 시진핑 주석의 그 사상인 거죠. 박사님 혹시 그냥 잠시 질문을 예. 드리는데 아까 총석이라고도 하셨고 네. 주석이라고도 하셨는데 네. 이게 그럼 정치 이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게 조금 일단 헷갈리는 허칭부터.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이게 중국은 네. 국가 체계가 정부, 국가보다 중국에서 국가 그러면 그건 정부예요. 네. 그런데 정부보다 높은 게 공산당이에요. 네. 그래서 헌법에 중국을 다스리는 거는 공산당이다 공산당. 이렇게 딱 돼 있고요. 네. 그럼 공산당 밑에서 실제로 행정을 맡아서 하는 정부가 이제 국무원이라고 하는 거고 네. 네. 그 국무원의 리더십에 따라서 각 성마다 인민정부가 이렇게 설립이 돼 있는 거죠. 당의 제일 높은 사람이 총석이. 총석이 그리고 이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이 행정체계의 제일 높은 사람이 주석, 국가 주석. 그리고 이것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그 권력, 무력, 네. 군사위원회, 그 군사위원회의 주석. 이 세 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열거할 때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국 공산당 총서기, 중국 국가 주석, 네. 군사위원회 주석, 시진핑 동지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쭉 네. 그리고 이제 제재 체크하는. 차이예요. 왜냐하면 다당제 국가에서는 정당이 여러 개 있고 그 정당 중에 한 명이 나라의 이제 대통령이 네, 되는데 맞아요. 그 대통령이 중립성을 지켜야 되니까 당으로부터 관계를 끊고 거기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여기는 이제 중국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군요. 땅이 하나만 있고 그러니까 물론 다른 정당들도 있긴 하지만 권력은 한 당에만 있으니까 두 개 명칭을 동시에 살리는 느낌. 어쨌든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지금 독재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개인의 독재냐 당의 독재냐를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산당 일당 전제 정치라는 건 확고한 거예요.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주석 한 사람의 뜻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냐?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 안에서 관찰해 본 입장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이 하고 싶은 정책인데 못하는 것들이 간간히 이렇게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시진핑 주석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당시 주석이 되는 당시에 그때 굉장히 뭐 힘이 많고 세력이 크고 해서 그게 가장 컸기 때문에 주석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럼. 당시에는 소위 상하이방으로 일컬어지는 장쩌민 주석 파벌과 그다음 당시 주석을 하고 있었던 후진타오 주석이 이끄는 소위 공청단 파벌 아, 네네. 두 파벌이 다음 주석을 누구를 시키느냐를 놓고 서로 계속 갈등하다가 네. 양쪽 모두 자기네 편 주자를 포기하고 제3의 인물을 주석으로 선정을 한 것인데 그래서 그때 선정이 된 게 시진핑 주석이에요. 이 집단 지도 체제가 지금 시진핑은 3년임으로 바꿨지만 그 전에는 이현임 씨께서 5년, 5년, 10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후진타오 5년 됐을 때 그 시점에 시진핑이 이미 결정이 되어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소위 격대 지정이라는 거를 한다고 하잖아요. 격대 지정이 뭐냐면 이제 장쩌민 주석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네. 다음에 이제 그 후진타오 주석이 됐잖아요. 네. 그때 장쩌민 주석이 후진타오 주석 다음 주석은 내가 지명한다. 한 번 빠지고 네. 이거를 격대 그럼 지정이라고 합니다. 원칙이 아. 있는. 예, 그거는 이제 공산당의 중국 공산당의 그 방침인데 이것은 덩샤오핑이 이 마오쩌둥 시절에 여러 가지 1인 지도 체계가 가져온 폐단, 문화대혁명, 뭐 대약진 운동 이런 것 때문에 수천만 명이 뭐 기아에 휩쓸리고 네네. 하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일단 지도 체계를 1인 지도 체계가 아니라 집단 지도 체계. 그리고 주석은 격대 지정을 해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예,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후진타오 입장은 뭐였냐면 후진타오가 주석이 됐는데 실권이 상하이방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휘두른 건 장쩌민과 상하이방이 계속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후진타오 주석 입장에서 내가 10년을 주석을 했는데 네. 이거 완전 바지사장만 한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 주석을 임명하겠다는 사람을 보니까 쟤만큼은 난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 막 가다가 영감님 이렇게 가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으니까 이러다간 우리 다 죽어. 우리 이러다가 우리 다 죽을 테니까 제발 타협하자. 타협을 하는데 네. 제가 반대하지 않을 만한 인물 짐작하시지 않습니까? 해서 양쪽 모두 이 사람은 우리 파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했던 고른 게 시진핑. 시진핑 주석이었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 10년 전부터 다음 주석은 너야 이런 식으로 지정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몇 사람을 뽑아요. 아, 그래서 이제 소위 후보군. 경쟁, 후보군으로 나름대로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진행이 근데 되었던 교수님 거예요. 지금 저 사실은 이제 교수님한테 말을 듣도 저도 중어중문학과 그러니까 복수영양교 중국에서 교환 학생이 있거든요. 저 2008년쯤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진핑이 상임위원회에 들어왔잖아요. 네, 리커창이랑 네. 같이. 근데 2008년 이전에는 시진핑이 주석이 될 거라는 신호가 없었죠. 공식적으로 없었죠. 그러면 네. 제 보기에는 jiangzemin하고 후진타오는 한 200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7년 때쯤 이제 서로 협상을 보기가 시작했던 거 아닌가? 왜냐면 2008년에 그 상임위원회에 들어갔다는 거 발표되니까. 네네. 그러면 시진핑이 그럼 그 2007년, 그걸 8년 전에는 뭐 했길래 그 원래 그 산시성에 가가지고 농촌에서 일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지금 후젠에 있는 그 샤먼이라는 도시로 가서 부시장, 샤먼시의 부시장으로 가게 돼요. 아, 그랬더니 그때 샤먼과 그 후젠성 공산당 위원회에서 야 이거 중앙에서 누구를 보냈는데 이거 받아줘 말어 이렇게 그 상의를 해서 몇 달간 관찰을 합니다. 네. 거기서 통과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드디어 뿌리를 내리고 샤먼시 부시장으로부터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얼마나 조심하고 사람 관계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 초인적인 인내력으로 참고 이래서 다 시진핑은 자기하고 친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상하이 방 사람도 시진핑 그 친구 내 잘 알아. 나하고 친해. 뭐 이러고. 한마디로 적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치하는 모두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적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속이 네, 네. 얼마나 썩었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큰 그림이 더 좀 부연 있었네요. 설명을 하자면 네. 시진핑이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어린 시절에 뭐 하방을 나갔던 건 맞지만 그다음에 칭화대를 졸업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려갔던 데가 그 허베이현 정딩현이라는 데예요. 근데 정딩현은 지금도 보면은 한 인구 한 60만 명 정도 작은 시골이에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처음에는 정딩현의 부서기 뭐 이런 걸로 갔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직책이었는데 그때 중앙정부에다가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한마디로 식량 증산 요구 너무 높고 중앙에서 너무 많이 떼어간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너무 힘들다. 근데 그래서 뭐 시진핑이 편지를 써가지고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뭐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네, 네. 아무튼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몫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시진핑이 뭐 이것저것 해요.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홍루몽 세트 유치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유명한 절은 아니지만 오래전에 있었던 수나라 시대 절 이런 거 관광지 만들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어쨌든 시진핑이 간 다음에 그러니까 82년부터 84년 사이에 그 사이에 시진핑은 현의 당서기가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한 2년 동안에 이 현에서 실제로 전체 이제 농민들의 주민들의 소득이 한 뭐 2배 이상으로 막 뛰어오르고 근데 이제 이걸 정딩현에서의 성과를 당시에 공산당의 간부 한 명이 당시 지도자였던 후야오방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에 모범 사례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때 시진핑이 미국의 아이오와에 옥수수 잘 키워서 소득 늘리는 법을 배우러 갔어요. 갔는데 간 자리에서 가 있는 동안에 샤먼시에 이제 부서기로 임명이 된 거예요. 근데 샤먼이라는 데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역사도 되게 오래됐고 이 싱가포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데로 이어지는 무역항이고 근데 사실 그 정딩현에서 샤먼시로 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출세였고 경제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일단 실적들이 적이 받쳐줬는데 있었네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워낙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할 때인데 시진핑이 혼자 잘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어도 뭐 잘했겠느냐 뭐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면서 나중에 저장소 인맥들은 두고두고 심지어는 코로나19 때 허베이성 우한에 문제 생기니까 절강성 동료들 그러니까 절강 신군 그러니까 저장 신진 그러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딱 그 후베이성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 시진핑이 이렇게 키워놓은 인맥들을 저런 식으로 활용하는구나 곳곳에. 그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것들을 실적을 보여줬던 거는 맞아요. 어떤 그 여러 가지 환경은 다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그렇게 쭉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시진핑의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능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일단 시진핑 주석은 일단 자기 파벌과 자기 세력을 만드는 데 주력을 했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선택된 게 바로 부정부패 척결이었죠. 네, 한참 그랬었죠. 네, 그럼 거의 뭐 10년 이상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도. 네, 그렇게 해서 부정부패한 고관이 그만두게 되면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이렇게 해서 자기 세력을 계속 굳혀 나갔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걸 보고 뭐 저러다 말겠지 했다가 네, 네. 이게 뭐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가고 그때 가서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반대 파벌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미 좀 늦었죠. 그리고 거기에 상당한 도움을 줬으리라고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지금 그 부인이에요. 펑리웬 여사. 펑리웬이 가수라지만 군인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도 계급도 결코 낮지가 않죠. 집안도 이 군부 출신이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장악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군부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갔어요. 그 관계가 있었군요. 예. 네. 군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뭐든 지도자가 되기도 어렵거니와 지도자가 돼도 좀 바지 사장이 되는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 뭐 10몇 년 이제 시진핑 주석을 바라보는 그 국민들의 시선은 어떤지 궁금하고 실제 어떤 업적 주석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업적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 넘었죠. 그러니까 네. 초기와 지금은 그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초기에는 정말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네.
시진핑 주석의 한 가지만큼은 저도 인정을 하고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항상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시다다라고 부르고 그랬었죠. 그리고 부정부패를 때려잡으면서 네네.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응원을 받았어요. 고도 발전을 하면서 얻어지는 그 이익들을 소수자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를 백성들이 다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사람 자리에 간 사람은 자기 사람.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유능하면서 깨끗하게 했느냐? 아,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기가 하락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불만들을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모두 다.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그다음 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고 셋째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이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되겠구나. 이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는 곤란해.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월 초에 그 뉴욕타임즈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40여 년 만에, 그러니까 40년 전에 개혁 개방 그 이후 지금 가장 어렵다. 네. 뭐 청년 실업률도 높고 경제도 그렇고 부동산, 지방 부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실제 총체적으로 위기에 봉착한 게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그 중국으로 출장 다니기 시작한 게 93년부터였고요. 거기서 지금 한 25, 6년 산 셈인데 네, 오래 사셨죠. 네. 지금처럼 중국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네. 중국에서 나오는 소식, 중국발 뉴스, 중국발 소식을 들을 때 조금 그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전달해 주는 부분은 받아들이되 전달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꼭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1년에 중국에서 지금 대졸자가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취업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대학도 못 간 사람은 취업이 잘 되는가?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떤 의미로는 사람들의 주의가 대졸자가 지금 취업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쏠리는 거예요. 훨씬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돼서 어려운데 그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는 거죠. 지표가 더 안 좋다는 얘기네요. 그럼 박사님 제가 진짜 궁금한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는 시진핑이 진짜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13년에. 저는 코로나가 터질 때는 코로나. 저 상해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우한으로 통제하기가 네. 시작했었는데 네. 아직 상해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때만 해도 좀 약간 왠지 중국이 잘 되고 있었던 느낌인데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은 이 중국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는 네. 코로나가 큰 역할을 했는지 코로나 없었다면 19년에 18년에 이미 그런 신호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나빠진 원인이 코로나인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가 네. 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렇죠. 네. 적어도 중국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저는 동의합니다. 뭐냐면 중국의 경제적 문제는 이미 2008년, 2009년에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는 그때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때 그거를 고치지를 못하고 수정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지속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커져 왔고 이제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저도 동감해요. 결국엔 동감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이해. 지금의 예. 어떤 경제적인 이렇게 됐어요. 어려움이 이미 봉착했을 것이다. 코로나 그렇죠. 아직 아니었어도. 그러니까 네. 항상 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게 최근에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그 중국 너희 그 과잉 생산해 가지고 말이야. 전 세계에 뭐 저가로 막 수출해 가지고 세계 경제를 망쳐 놓잖아. 나쁜 녀석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과잉 생산하고 얘기했다는 품목으로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뭐 전기 자동차, 네. 뭐 배터리, 맞아요. 태양광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국 안에 이미 한 10년 전부터 중국이 우리나라 이거 너무 과잉 생산해서 큰 탈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라는 게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철강, 뭐 알루미늄 같은 그런 금속류들, 네. 뭐 방직 이런 것들 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미 과잉 생산이 시작됐고
이미 GDP 성장에 별로 투자가 기여를 못하고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거를 무역을 분석을 해본 결과 GDP 기여도가 지금 거의 0%예요. 0%. 네, 중국이 무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야 너희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이 팔고 있으니 너희는 정말 많이 그런 데서 이득을 보겠구나. 근데 또 GDP 기여도는 거의 제로예요. 어. 이게 한 10년 전에 시작이 된 아이러니하구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훨씬 더 훨씬 더 나쁘다는 거죠. 참담해요. 예. 그러면 박사님 그 12년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중국몽 그거를 이제 내세웠는데 네. 그럼 그게 실천이 된 거 뭔가 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중국몽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대만 통일, 그거 같죠? 타이완 통일. 예. 그거 같아요. 그런데 보통 전달되고 있는 이야기는 다 키워드만 딱 던져주고 맞아요. 나머지는 미루어 짐작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돼요. 근데 중국 공산당의 그 당 기율, 네. 당의 기율 넘버 원이 뭐냐면 당내의 정보는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하죠. 기율이에요. 그래서 당내에 했던 얘기를 당 바깥에 얘기를 하면 즉각 처벌이 됩니다. 어쨌든 그 이른바 중국몽이라는 것을 계속 이끌고 가는데 그 실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아, 다 이렇게 분해해 봐야 돼요. 아. 중국몽 그러면 네. 도대체 중국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보면 왜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당 바깥에는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게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공산당이 되면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예, 이제 그럴 수가 결국에는 없으니까 내부자가 아니어서. 미지의 예. 영역으로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을 해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그래서 제가 시진핑 주석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어쨌든 장점이든 후진타오든 10년이라는 그 딱 정해진 기간 안에 네. 이제 끝났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뭔가를 이제 바꿔가면서 3연임을 시진핑이 하고 있으니까 유독 유달리 권력 욕심이 많은 건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건지 서방 언론에 의심하는 그 방향으로 진짜 가고 있는 건지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게 주가하면 사임제로 갈 것인지.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탐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 이슈는 상당히 좀 예민해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소수 의견자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죠. 중국이 1인 독재 체계냐. 근데 사실 그 체계상으로는 소위 집단 지도 체계입니다. 네. 7인 상무위원회 집단 지도 체계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언론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시진핑 주석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대신 3년임, 4년임 가능. 할 수 있도록 정년이라는 제도를 없애고 그러면 교수님 이러다가 가면 시진핑이 뭐 4연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4연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케이 자 그래 누가 할 거야라고 해서 시진핑이 원해서 누구한테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을 것인지 이게 또 여기다 거기가 보여요. 붙여서 그렇게 넘겨줄 사람이 있긴 한 건가요? 그게 그래서 중국은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10년 그 임기일 때는 첫 번째 5년은 자기 사람들 가지고 하고 그 다음 5년 임기 때는 다음 리더십을 가져갈 사람들을 여기다 미리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번 시진핑 주석은 2연임 때도 그거 안 했고, 그죠? 3년임에서도 지금 안 했고. 그러니까 4연임에 바뀔 리더십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럼 4연임까지 가겠구나. 라고 더 대부분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언제까지 시진핑이 이 상황을. 혼자 그래서 어떤 할 사람은 건가요? 뭐 종신제 아니겠어? 뭐 이런 얘기를 네.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저는 이 모든 이 연도 숫자가 최근에 중국 공산당에서 나오는 걸 보면 다음 5개년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인데 네. 그중 2027년이 타이완 공개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 지적되는 해이죠. 그리고 2035년이라는 숫자가 그럼 그 다음 5개년 계획이 그쵸, 끝나는 그쵸. 때인데 시진핑 주석 본인이 많이 거론했어요.
2035년까지 뭘 하고 뭘 하고.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최소한 시진핑 주석이 2035년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35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이가 70세이신데. 네, 그런데 이번 그 양회에서 이번 삼중전회를 했을 때 그 정책 발표를 했을 때 밑도 끝도 없이 2029년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무도 몰라요. 왜 2029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짐작도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볼 때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임기는 아마도 2035년이 아닐까. 35년까지. 건강하신 거죠. 사연임까지는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강설이 사실 지금 이제 뭐 바이든 내려가시고 이제 다른 분이 올라오시고 막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은 설 아니어서 눈에 보였어. 건강이 아니 아무튼 근데 이제 시주석 관련된 거는 건강 관련 뭐 기사나 이런 거를 저는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서 국가 기밀이죠. 권장하신 국가기밀. 예, 국가 기밀이죠. 네. 어쨌든 최소한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엔 어쨌든 35년까지는 임기를 쭉 이어갈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이후는 뭐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2인자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아직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네, 차세대 지도자도 지적이 되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학생들 교과서에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포함시켜 이번 가을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나선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념 통제를 의미하는 건데요.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 국가에서 얼마나 힘을 받을지는 의문입니다.